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이 혹시 미국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반도체는 미국에서 꼭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워주면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이른바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을 도입했었는데요. 미국이 그걸로도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지원 규모를 좀 더 늘리는 제2의 칩스법 도입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거 대책 방안으로 정부가 직접 노인들의 체납 월세의 지급을 보증해주는 고령자 주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세 가격은 아파트 중심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고 월세 가격은 빌라 같은 비아파트 중심으로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상은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미국이 칩스법 2, 네. 제2의 칩스법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리는 모양인데 네. 불안한가 봐요. 이제 미국이 반도체를 못 만들고 다 수입해다 쓰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가 봐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나 러몬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칩스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는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바로 그제 인텔이 실리콘밸리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사에 참석해서 제2의 칩스법, 칩스2라고 불러도 좋겠다. 그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칩스법이 뭐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2022년에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법인데 이게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살리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27억 달러, 약 70조 원어치의 보조금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칩스법이 필요하다. 반도체를 위대하게, 미국의 반도체를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러몬도 장관이 했던 얘기들이 상당히 아주 직설적이었는데 이런 전략 보조금은 우리가 1960년대에 우주 경제 이후에는 전례가 없었다. 근데 지금이 그때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인데 샘 올트먼하고 얘기해 보면 지금 필요한 반도체 규모가 엄청나게 많다. 예. 모든 반도체를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지는 않더라도 인공지능 시장을 위한 반도체의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반영한 거죠. 예. 그래서 칩스법도 그렇지만 제2의 칩스법은 정말 이제 인텔을 위한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 행사 자체가 인텔의 행사였는데 이 행사장에 와서 제2의 칩스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기도 하고요. 인텔이 뭘 새롭게 좀 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거 네. 도와주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 인텔이 이 행사에서 엄청난 발표를 했거든요.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시장에서 인텔이 자기가 2030년까지 세계 2위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이 시장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는 게 대만의 TSMC이고요. 예. 그리고 2위는 삼성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근데 2030년까지 내가 2위 할 거야라고 했으면 삼성을 제치고 삼성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삼성을 제치고 내가 2등이 되겠다. 2030년은 사실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칩스법으로 70조 원 이거를 인텔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업체가 나눠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 인텔의 생각이고 그게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상무부 장관이 그래 맞다 필요하다 이렇게 호응을 해준 거죠.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네. 반도체를 돌리려면 설계야 엔비디아가 하든 누가 하든 네. 누가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세상에서 이거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대만 TSMC, 코리아 삼성전자 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만 보고 삼성전자 보고 좀 미국에 와서 공장 좀 지으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언제 우리말 또 안 듣고 떠나갈지 모르니까 아예 미국 기업이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좀 믿음직스럽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장관 생각인가 봐요. 그렇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근데 인텔은 네. 원래 자기네 반도체는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쓰는 회사였는데 네.
그것도 잘 못 만들고 막 그래서 다른 데 맡기고 하면서 야 인텔도 좀 맛이 갔네 이런 얘기들이 몇 년간 들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텔 인사이드 그러면 와 이거 품질 진짜 좋은 그런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예전 같지는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PC 중심의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휴대폰 같은 쪽으로 넘어가면서 수요가 달라졌고 거기에 대해서 인텔은 제대로 대응을 못했었고 예.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이에 파운드리 업체들이 특히 TSMC 같은 데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랬죠. 근데 이제 생성형 AI 시장이 나오니까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다. 이때 우리가 다시 권좌를 찾아올 기회가 된다. 음흠. 왕좌를 다시 찾자. 이러면서 우리도 그러면 파운드리를 제대로 해보겠다. 음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는 아직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부터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면 몇 년 내로 우리가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인텔의 계획을 미국 정부도 지지하고 또 미국의 다른 기업들도 지지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야. 아예 회사 이름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라는 것을 시작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인텔이야 그 시장이 있으니까 뭐 하겠다고 하는 건 기업의 판단인데 네, 그걸 미국 정부가 직접 장관이 가서 그렇죠. 미국을 위해서 좀 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야, 저 미국이 10년 전만 해도 뭐 세상 바뀌긴 했습니다만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중국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유치하게 합니까? 시장에 맡겨야지. 네. 부터 시작해서 그러던 나라였는데 자기들 급하니까 그냥 뭐 그 이념이고 혹은 논리고 합리고 이런 게 없어지네요. 없어지네요. 요새는 그 뭐 자유시장 경제 얘기하는 쪽은 중국이고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세상 참. 근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일 텐데요. 결국 이거 설비 투자해야 되는 일이고 네, 못해서가 아니라 야, 그 돈 저기다 쓰면 어우 저 돈 어디서 만들어 하는 거잖아요. 결국 삼성전자도 이 설비 투자 경쟁에서 그나마 과감한 투자로 이겼다는 거고 네.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 요즘은. 그걸 얼마나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제2의 칩스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그 러몬도 장관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뉘앙스는 부족한 게 있어? 그럼 다 채워줄게. 거의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만큼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렸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인텔이 왜 부족한가? 왜 그 수조 원씩 이제 수십조 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도 사실 큰 돈이잖아요. 예. 근데 이 시장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보다도 더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그 필요하다고 하는 기계가 네덜란드 ASML의 EUV라고 하는 그런 기계인데 예. 자외선을 반도체에다 쬐어가지고 패턴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계잖아요. 정밀하게 회로 그리는. 네. 예. 그게 이제 대당 막 수천억 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 2대, 3대 들여오면 벌써 1조 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인텔이 지금까지 TSMC나 삼성에 뒤처졌고 그건 사실이고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빨리 따라잡으려면 그들만큼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이런 비싼 기계도 많이 사야 되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공정은 그냥 기계 사서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패를 할 수 있고 또 예. 이제 수율을 높이려면 불량률을 낮추려면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야 이거 뭐 몇 조 원 저희 지원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미국이 반도체를 국산화, 미국 입장에서 국산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노골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음. 네. 그날 박수를 많이 받으셨대요. 미국 반도체를 위대하게 이런 말씀도 하시고 Make American Semiconductor Great. 네. 대만하고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에 가져와야 된다. 그런 말도 했고 또 실리콘을 실리콘밸리에 돌려주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실리콘이 반도체를 의미하니까 예. 실리콘밸리가 원래 페어차일드 같은 반도체 생산지였으니까 미국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산을 직접 하고 주권을 주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런데 인텔이 이걸 만들려면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 즉 그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개발 업체들, 네, 이 인텔한테 주문을 맡겨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맡길까요? 물론 TSMC에 맡기려면 번호표 오래 뽑아야 되고 그렇죠. 삼성한테 맡기기에는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 고객이 좀 있답니까? 미국 회사들 요즘 다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을 텐데 네. 거기서 좀 애국심을 발휘해 줄까요? 발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행사에서 또 다른 굉장히 눈길을 끄는 자리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자체 개발 중인 AI 칩 생산을 인텔 파운드리에 맡기겠다고 이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아하, 50억 예. 달러 어치라고 아예 딱 찍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인텔이 아직 기술력이 증명되지 않은 분야에다가 맡기겠다. 1.8 나노미터 공정의 고객사가 우리가 되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 하니까 거기에 청중이 한 1,000명이 있었대요. 근데 다들 입이 딱 벌어져서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상식적으로 해가지고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이고, 음. 또 오픈 AI 샘 올트먼이 직접 나서서 우리도 찬성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자기네 회사 인공지능 개발을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인터넷에 주겠다. 그럴 수 있다. 예,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이 그러면 진짜 21세기에 왜 저런 그 이른바 애국심, 속칭 국 뭐라고 하는 그건가 싶은데 네. 요즘 미국이니까 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사실은 이거 제대로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의 기계가 필요하다는데 그렇죠. 예. 이 회사가 최근에 더 미세 나노 공정 기계를 신제품을 만들었대요. 네. 그거 사실은 번호표 뽑는 순서대로 줘야 되는 건데 네. 그거 인텔한테 먼저 팔기로 했다고.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네. 그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불길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렇죠. 대체로는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좀 불안하게 들리는 게 맞겠죠? 그럼요. 지금 상당히 이제 위기라는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2030년 세계 2위라는 그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 삼성에는 모두 위협이 되는 방안들이죠. 또 다른 뭐 오픈 AI나 이런 데가 거기하고 손잡아도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요. 예. 그래서 한때는 미국이 TSMC를 보호하면 TSMC가 만드는 반도체는 미국한테 오겠지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이제 여차 중국이랑 뭐 좀 갈등이 분쟁이 생기거라 심해지면, 하면 그럴 수 저 있죠. TSMC가 네. 중국한테 먹힐 수도 있고 네. 또는 TSMC도 사실 알고 보면 차이니즈 회사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할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보면 네. 그런 불안감을 낮추려면 빨리 인텔이 커서 삼성이나 TSMC를 대체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게 미국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는 삼성전자부터 따라잡겠다고 하니까 네. 삼성전자가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그런 거겠죠. 네. 그런 최근의 구도들 잘 들었습니다. 자,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해 주신 소식은 일본 얘기인데 예. 독거노인들이 월세가 밀리면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 혹시 이 독거노인들이 월세 못 내더라도 정부가 갚아줄 테니 안심하고 저 노인 세입자로 들이세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정부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지금 독거노인들을 잘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살던 노인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유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유품을 정리하게 하고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데 예, 유족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그런 경우에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집주인이 함부로 정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그 집의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와야 그때서야 이제 집행관들이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유품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매정하긴 합니다만 그게 또 현실이니까 그동안에 밀린 월세비에 관리비에 그리고 소송비까지 하면 이게 다 손해가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다르게 월세 보증금이 매우 적습니다. 통상 2달치 월세 정도가 보증금인데요. 아하.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혹시라도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차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 세입자한테 월세 보증업체에 가입하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인이 와서 저 세입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라도 이런 일 벌어지든가 어쨌든 그 월세 밀리면 보증보험회사가 갚아주도록 그렇습니다. 보증보험 들어오세요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독거노인의 경우는 고독사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보증업체들도 가입을 잘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 독거노인들은 월세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독사가 발생한 집 같은 경우에 소문이 나기 마련이고 그런 집을 새로운 세입자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아주 많이 깎아주지 않으면 상당 기간 공실로 남게 된다는 점도 집주인들이 독거노인을 사입자로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나선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공인업체를 만들고 그 업체가 독거노인들의 월세가 좀 밀리면 일정 범위 안에서 대신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보장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어쨌든 국가가 좀 보증을 할 테니까 집주인들은 정부를 믿고 월세 계약을 하십시오라는 거고요. 중간에서 대신 네, 정부가 그렇죠. 두 번째,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유품 정리가 안 되는 문제는
일본의 그 고령자들의 생활을 돕는 비정부 단체나 법인들이 있는데 그 법인들한테 권한을 줘서 물론 지자체나 정부가 심사를 하긴 하겠죠 법인들을 그런 법인들이 독거노인이나 고령의 세입자들이 사망한 후에 유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나 법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월세 밀리는 리스크를 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고 사후에 유품 정리하는 것도 해주면 집주인들이 지금처럼 독거노인과 계약 맺는 걸 좀 덜 꺼리게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독거노인 그분께서 월세를 더 많이 프리미엄 내고 주시지 않으면 예, 이래도 뭐 큰 도움은 안 되니까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하겠네요. 그럴 수는 있죠. 이러더라도 네. 예. 그러나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돌아가신 후에 사후 처리해주는 민간 서비스도 작동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들마다 독거노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주택들도 만들고 있긴 한데 그걸로는 도저히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정부가 좀 야. 나서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일본 얘기지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맞닥뜨릴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총선이나 대선 때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쏟아지고 있고 네. 노인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정부 지원에서도 보면 노인층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들고 온 뉴스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다 배려해야 될 계층이 맞는데 네.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노인이나 저는 아직 노인은 안 된 것 같고 청년 신혼부부는 이제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청년도 아니고 이제 신혼부부도 아닌데 그때는 그냥 정부가 크게 지원하지 않아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원래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노인들 좀 신경 씁시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보증금이 얼마 안 되고 월세 한두 달치 월세 정도를 보증금으로 넣고 들어가는 이 그런 제도나 관행이 이런 문제를 또 갖고 오는군요. 그럴 수도 있죠. 한국처럼 한 2년치 보증금 갖고 오세요. 그럴 수 있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뭐 통계들 좀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일단 매매 가격은 별로 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세 월세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이게 주택 양상하고 지역에 따라서 주택 유형에 따라서 양상이 좀 다릅니다. 예. 먼저 이제 아파트 가격은 전세 가격은 아파트 중심으로 특히나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요. 지방은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방은 전세 가격도 조금 좀 내려가고 예, 있어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자꾸 사람 줄고 서울로 경기권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월세를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또 오르고 있고 이거는 아파트냐 비아파트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특히나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 지수 상승을 보니까 아파트도 조금씩 오르기는 했는데 이게 전세 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이제 작년 3월 요 이후로 오피스텔하고 다세대 주택의 월세가 크게 올랐어요. 예. 지금 전월세 전환율을 보니까 이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꿨을 때 1년에 얼마로 환산을 해야 되느냐 요걸 봤더니 다세대 주택하고 오피스텔이 약 6에서 7% 정도. 세종시 같은 경우에 제일 높은데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이 8%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월세만 이 집계가 된 거고 사실 요즘에 꼼수로 월세 외에 관리비를 받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쵸. 훨씬 현장에서는 더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면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최소한 6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꽤 많이 올랐는데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전월세 전환율이 한 4에서 5%대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전세 대출 금리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전세는 비싸고 비아파트에 비해서 뭐 대출 들어가기는 좀 부담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아파트에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보니까 보증보험 예. 끊을 수 없다면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월세를 내자라는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 아닌 집들이 전월세 전환율이 높기는 높았죠. 네. 월세가 비싸도 그냥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목돈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특히 요즘은 목돈 구할 수 있어도 빌라 전세를 위험해서 어떻게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돈이 없어도 대출 받아서 들어갔으면 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높다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면서 전월세들이 오른다는 건 이른바 거주할 만한 집들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네. 집은 여전히 있을 텐데 어느 날 집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을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 눈높이에 보면 집다운 집이 별로 없다는 얘기겠죠. 사고 싶은 지역에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살고 싶은 집이. 예, 살고 싶은 집은 집주인 입장에서 봐도 이게 뭐 좀 고쳐서 내놓으려고 하면 요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아니 한 1,000만 원 주고 고쳐봐야 이게 월세 5만 원 더 받는 건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 고민한다 하시더군요. 고친다고 해도 확실히 이게 월세나 뭐 세입자가 들어온다라는 이 보증도 없고요. 그렇군요. 움직이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매매는 거래량이 조금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번 이런 부동산 지표를 한번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조은경 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더니 대출을 할 때 방의 개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빼고 대출을 해주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방공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하더라. 이 방공제라는 게 뭔데 그것 때문에 대출을 덜 해주는 거냐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서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혹시 사고가 생겨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세입자한테 돌려주자. 안 그러면 세입자가 길에 나앉게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들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건 막아야 되니까 경매 들어가기 전날 전입한 후순위 세입자라도 최소한 이만큼의 보증금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라는 건데요. 그 금액이 서울은 5,500만 원, 뭐 다른 지역은 4,800만 원, 또 다른 지역은 2,500만 원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한 3억은 받겠구나 해서 3억까지 빌려주려고 하다가도 아니지 지금은 세입자가 없지만 대출을 해주고 나서 그 뒤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후순위 세입자도 한 명당 서울에서는 5,500만 원을 무조건 은행이 돌려주게 되니까 3억을 다 빌려주면 안 되고 5,500만 원은 빼고 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 이 집은 방이 3개니까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를 3명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5,500만 원 곱하기 3명한테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될 수도 있네. 아, 안 되겠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3억 원을 다 못 빌려주고 3억 원에서 5,500만 원 곱하기 3을 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계산을 은행이 하는 겁니다. 이걸 방의 개수만큼 대출 한도에서 공제한다라고 해서 방공제라고 하는데요. 요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날리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분들이 불쌍하니까 이 최우선 소액 임차 보증금을 5,500만 원보다 더 높게 높여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 금액을 더 높이면 이제 집주인들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이 더 쪼그라들게 되고 그러면 자기 돈을 더 많이 투입해야 빌라를 사거나 지을 수 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빌라가 잘 안 지어지게 되고 그러면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전세금이 올라가고 세입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입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을 좀 높이자는 건데 이제 그게 돌고 돌아서 세입자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질문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질문해 주신 청취자 조은경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